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공부합니다. 컨텐트 기반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또 특징 추출을 위한 컨텐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표상으로 만드는 방법, 표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특징 중요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컨텐트 기반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일단 우리가 협업 필터링 추천과 컨텐트 기반 추천을 잠깐 비교해 보기로 하죠. 협업 필터링 추천에서는 우리가 사용자들의 평점 패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속성을 이용하지는 않았죠. 그죠? 아이템 속성이라는 것은 아이템의 무슨 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뭐 색깔이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속성들을 이용하지 않았죠. 의문은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터미네이터를 좋아하는 철수에게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추천하는데 뭐 다른 사람 평점이 필요 있겠냐? 철수가 터미네이터 좋아했으면 에일리언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한 게 컨텐트 기반 추천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이템을 1년 내 설명적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설명적 속성이라고 했는데 아이템을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그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설명적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경우를 우선 주로 다뤄요. 그래서 글로 표현해서 보통 영화나 영화에 대한 소개 안내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줄거리 같은 걸 써놓는다든가 책의 줄거리 뭐 이런 것들을 써놓죠. 이런 것처럼 아니면 어떤 제품의 용도를 어떤 구조화된 상태로 어떤 스펙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템 속성 데이터와 활성 사용자, 현재 추천을 주려고 하는 그 활성 사용자 자신의 평점 데이터, 그 사람만의 평점 데이터,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 데이터만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이템 속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환경에 적합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평점은 역할이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데이터 출처가 우선 처음에 설명했듯이 설명적 속성이 주 데이터 출처가 되겠고, 활성 사용자의 피드백,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용자 피드백에서 거기서 이제 도출한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이제 그 다른 사용자 평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은 아이템 콜드 스타트 문제가 낮죠. 왜? 아이템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점을 쓰지 않으니까 그 아이템에 대한 속성 정보만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여러 개에 대한 여러 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평점을 평균 내서 아니 추세를 봐서 관계를 봐서 뭘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단점은 사용자 콜드 스타트는 심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활성 사용자가 처음 온 사용자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문제에 봉착할 것이고, 다른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는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맨날 이 사람이 쓰던 스타일대로 이 사람이 무슨 액션 영화만 봤으면 맨날 액션 영화만 추천하게 되는 추천의 다양성이나 참신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컨텐트 기반 시스템의 우선 특징을 들자면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쓰인다. 비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웹페이지나 뉴스 기사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이 정형 데이터 중에는 뭐 아이템 제조사, 뭐 장르, 가격, 뭐 크기, 규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콘텐츠 기반 시스템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앞에 우리가 이제 협업 필터링 방식에서 썼던 것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직접 표시할 수 있어요. 표시해서 명시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콘텐츠 기반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처리 때 하는 일이 많은데 주로 이제 오프라인 단계에서 추천하지 않을 때 오프라인 단계에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된 어떤 벡터 공간의 어떤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표시해 놓게 돼요. 사용자 프로필에 대한 컨텐츠 기반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오프라인 단계에서 어떤 학습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사용자 프로필을 학습해요. 사용자 프로필을 그냥 추출해서 빼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한다는 개념에 신경을 쓰세요. 컨텐츠 기반 모델은 사실상 사용자 특정적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 하나별로 학습 모델이 구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가 사용자 피드백과 아이템 속성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모델들은 분류 모델이나 회귀 모델이 사용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필터링과 추천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온라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온라인 단계에서 실제 추천을 하는 것인데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추천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서 전처리와 특징 추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특징 추출을 하는데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텍스트 키워드가 될 거예요. 텍스트 키워드로 된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가 다루는 제품이나 상품에서 텍스트로 된 설명문이 가장 구하기 쉬워요. 그죠? 여행 상품부터 영화부터 일반 우리가 취급하는 가전 제품까지 패션 제품까지 어떤 텍스트 된 키워드를 구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텍스트 된 자료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백 오브 키워드라는 개념으로 어떤 벡터 개념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를 모아놓고 그것을 어떤 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쭉 다 모아놓고 한 벡터로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차원적인 표상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템이 이제 속성별로 수치 값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어레이로 만들어서 구조적인 다차원적 표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징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요. 추출 단계에서 우리가 특징별 가중치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영화 추천을 할 때 배우의 이름하고 영화 설명이 나오는 일반적인 단어, 뭐 전쟁이라는 단어, 무슨 뭐 로망스라는 단어 또는 뭐 중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주연 배우 이름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키워드를 하더라도 훨씬 가중치를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중치나 이런 특징 추출을 잘 하는 것이 분류 회귀 모델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 선택하고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 차이점을 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선형 회귀 분류 또는 이런 모델을 할 때 특징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 선택이라는 것은 오로한 납증이에요. 그렇죠? 한 특징 입장에서 보면 이 특징을 선택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빼버릴 것이냐인데 특징별 가중치를 주는 것은 특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으면 가중치를 낮게 주고 중요하면 가중치를 높게 주는 방식이 소프트한 방식이죠. 자, 특징 추출한 예를 한번 보죠. 영화 추천의 예를 보고 우리가 다른 예들도 볼 텐데 영화와 관련된 설명적 속성들을 보면 뭐 시놉스, 감독, 배우, 장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설명이 있죠. 그래서 줄거리 설명, 영화 슈렉 같은 경우 뭐 IMDb 찾아보면 이러이러한 뭐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이런 글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밖에 영화에 관련된 사용자 태그, 그죠? 어떤 이 영화 내용에 또는 평에 관련된 태그들이 붙을 거예요. 그런 사용자 태그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생성할 수도 있죠. 그죠? 그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생성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중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적인 방법으로 있는데, 수동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영역 특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즉 손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을 하지 않겠죠. 자동적인 방법을 택할 텐데, 상대적 중요도를 학습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웹페이지 추천에 관련된 예로서는, 어떤 그 웹페이지라는 것이 다른 그 개체들과 다르게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링크들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서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데, 보통 웹 문서는 전처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태우같이 이제 어떤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문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특징별 가중치도 계산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타이틀은 바디보다 중요하다. 그럼 타이틀을 더 중요하게 한다든가, 앵커 텍스트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앵커 텍스트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분석해서,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따라 들어가서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보고, 이 앵커 텍스트가 중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또 중요하다면 가서 링크를 따라가서 문서를 읽어다가 그거에서 다시 내용을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메인 블럭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인 블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웹페이지 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 없는 많은 블럭들이 포함하게 되지만, 실제 그 블럭들이 그 메인 주제와 메인 테마, 내가 한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이 웹페이지의 주제와 맞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그 문서 블럭 단위를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해석을 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메인 블럭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레이아웃 구조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 매칭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취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추출의 예를 보면, 음악 추천의 예인데, 이제 판도라 인터넷 라디오에서 하는 걸 보면, 뮤직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에서 나온 음악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들을 트랙과 연관을 시켜요. 말하면 음악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상들이죠. 어떤 속성들, 그 속성들 작곡가도 있고, 음악의 어떤 장르도 있고, 비트, 기타가 들어있는지, 드럼이 있는지, 드럼 비트는 어떤 스타일인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 분류들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어떤 트랙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feature trance roots, synth whips, 이 음악을 안 하는 사람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알겠는 것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톤 하모니스, 스트레이트 드럼 비트,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한 개의 음악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음악에는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지니고 있죠, 이분들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자가 관심 있는 트랙을 하나를 업로드하면, 업로드하면 지정을 하는 거죠. 트랙 하나를 지정하면 그 트랙을 중심으로 스테이션을 생성시키고, 그 사례와 비슷한 훈련된 음악 트랙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제 계속 플레이해요. 근데 그 사례 하나 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음악 트랙 하나를 줬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그 비슷한 걸 찾아서 비슷한 음악을 계속 틀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가지고 하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특징을 추출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사한 트랙들을 골라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키워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어떤 곡별로 문서가 딸려 있는데, 문서별로 백업 키워드를 연계시켜서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해서 어떤 굉장히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관심 트랙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의
사례 기반 시스템, 사례 기반 추천 시스템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또 어떤 그 사용자 피드백을 사용해서 평점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컨텐츠 기반 추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과 비슷하고, 실제로 컨텐츠 기반은 지식 기반 추천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기반 추천은 컨텐츠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에 대한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걸 만드는 일하고 생성과 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어떤 정제 과정인데 우리는 주로 텍스트 키워드를 많이 다루니까 정제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일반 자연어로 된 설명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 정제 과정 중에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뭐 불용어를 제거하는 거, 어간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구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불용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은는 이가 뭐 이런 하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어떤 실제 어떤 예측에 기여하지 않을 그 글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뭐 the, on, 뭐 정관사, 부정관사, 뭐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 언어별로 불용어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 여러분 NSTK라든가 이런 라이브러리 보면 언어를 지정하게 되면 언어별로 기본적인 불용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목적에 맞게 불용어를 추가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처리하면 불용어를 바로 제거해 주니까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어간 추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단어에서 어떤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부분만 찾아내는 건데, 보통 형태에서 분석하고 결합시켜서 이제 처리를 해요, 구현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한국어를 처리하는 예시입니다라는 글을 놓고 어간 추출을 하라라고 하면 한국어 넣은 를 조사, 처리 명사, 하다 동사, 예시 명사, 이다 adjective 형사, 형용사 해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야만 되는 것이, 한국어를 한국어가, 한국어는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단어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어는 한국어라고 고유하게 떨어져서 그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떼어내는 작업을 하죠. The boys cars are different colors 하면 the boy car be different color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 추출하게 되죠. 또 어구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주 함께 출연하는 단어들, 뭐 여기도 예에 나와 있지만 핫도그, 뭐 미들클래스, 월스트리트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한 단어로 묶으려고 하는 거죠. 한 단위로, 한 토큰 단위로 묶으려고. 자, 그러면 추출된 특징들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상으로 만들어야 되죠.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가 back of words라는데 단어의 가방, 단어 가방이죠. 그래서 보통 키워드가 이렇게 키워드별로 이 아이템이 여기 있다면 여기 들어서 이제 키워드가 A, B, C, D 뭐 이렇게 E, F까지 전체 우리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아이템들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다 늘어놨더니 이거밖에 없더라. 요게 A, B, C, D, E, F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별로 얘는 2번 나오고 0번, 0번, 1번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는 것이 백 오브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단어 빈도가 높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 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많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다루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그 제품 구내에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주연 배우란 말이 자꾸 쓴다든가, 무슨 뭐 플롯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계속 공통적으로 칼라 뭐 이런 말 계속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자주 나오면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가중치를 낮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려한 방법이 TF-IDF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Term Frequency,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Term Frequency라는 것은 term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토큰, 단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단어의 문서 내의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은 중요한 단어는 더 자주 출연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배 더 자재 출현한다고 해서 관련성이 10배가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 길이를 감안하기 위해 정규가 또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문서 길이가 길면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10배 자주 출현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성이 10배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IDF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문서에 걸쳐서 너무 자주 나와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특정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어떤 단어는 너무 모든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 부용어 같은 거를 제외하더라도 어떤 대명사나 이런 것 중에서 모든 문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중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F IDF의 그 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TF는 키워드 I의 문서 j2에서의 빈도, 정규화된 건데, 빈도고, 이것이 정규화된 빈도, 그죠? I가 문서 j2에서의 빈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 frequency는, 문서 j2에서 출연했으니까 일반적인 출연 횟수고, other keys는 이제 뭐라고 중요하냐면, 문서 j2에 출연하는 다른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말고, 그 있으면, max of others인데, max others는 뭐냐면 maximum frequency J하고 Z하고 J에서 Z는 뭐냐면 other 키워드에 있는 모든 다른 단어들하고 이 단어 지금 고려는 키워드 I하고 이거를 놓고 문서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문서가 J는 뭐죠? J는 문서 J에서 출연하는 거니까 문서 J에서 여기서 나오는 다른 키워드들의 그 frequency,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려한 그 키워드가 칼라라는 키워드다. 키워드라면 그 말고 다른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 키워드들이, frequenc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키워드별로. frequency가 있으면, 그 frequency가 칼라는 현재 10번 나오더라. 근데 칼라 말고 다른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뭐 9번, 10번, 20번, 50번 나오더라. 그럼 그 중에 최대값을 이 분모로 잡는 거예요. 최대값을 분모로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를 그냥 해석하면 쉽죠. max of others. 다른 키워드들의 최대 빈도는 뭐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빈도 하나를 이제 구했고, 이 역 문서 빈도는 어떻게 보냐면 추천 가능한 문서 총수가 들어가고, 전체 문서 중에서 키워드 I가 들어가 있는 문서 수. 우리가 굉장히 여기저기 자주 추천하는 단어라면 이게 크겠죠. 이게 거의 1에 가깝게 되겠죠. 그죠? 거의 1에 가깝게 될 거예요. 그죠? 모두 들어있다면 1이 될 거예요. 1이 되면 이 값은 뭐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돼버릴 거예요. 이 식이. 그러니까, 우리 로그식, 요거 알죠? 우리 이렇게 로그식이니까 여기가 1이죠. 그죠? 1인데 이때는 값이 0이 되겠죠. 이 값이 로그 값이. 그래서 보통 0이 되진 않겠지만 굉장히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만 구했던 빈도에 비해서 자주 출연하는 단어라면 굉장히 낮은 수 0.00001 뭐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 수를 낮춰주겠죠. 이것이 TF-IDF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해서 쓰기에 되게 쉬운 인베딩 방법이죠. 우리가 표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 키워드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오래됐지만 요즘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니까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TF-IDF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Bag of Words로 보니까 여기 이제 원래 전체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앤토니 앤 클레오파트라, 뭐해서 햄릿, 오델로, 맥베스, 이제 글들이 여기 문서가 있고, 이건 책이네요. 우리 책에 있고, 그 다음에 앤토니, 여기 등장인물들이에요. 등장인물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봤는데 거기 단어 빈도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현재는 어떤 줄리어스 시저라는 글에, 여기 벡터를 보면 이렇게 앤토니가 이만큼 나오고, 브루투스가 이만큼 나오고, 시저가 이만큼 나오는 그러한 아이템인 거죠. 이게 아이템. 그죠? 이것이 하나의 아이템인 거예요. 앤토니, 브루투스 이것이 아이템이 아니라 이거는 피처죠. 피처. 그죠? 피처 그럼 단어죠. 단어들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조정을 하면 TF-IDF를 구해보면 이런 숫자들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돌려가면서 볼게요. 보면 이런 숫자들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괜찮아 보이는 TF-IDF 벡터 공간 모델에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 키워드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다. 어떤 키워드가 어떤 그 단어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이 섞여서 그 어떤 한 문장 내 또는 주변 문장과 함께 섞여서 뜻을 갖고 중요도를 갖는데, 그런 문맥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종종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다의성, 중의성을 갖잖아요. 어떤 경우는 중의성을 갖게 다의성을 갖는데, 그런 다의성의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단어 그냥 그대로만 쓰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떤 부정적인 문맥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자면,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가, 스테이크하우스에 대한 표현 중에서 there is nothing on the menu that a vegetarian would like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굉장히 베지타리안한테는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죠? 안 좋다는 뜻인데, 문맥을 고려 안 하니까 그냥 베지타리안 이게 출연 횟수만 따져볼 거예요. 그죠? 베지타리안인 거 따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 추천 알고리즘을 만약에 돌렸다면 베지타리안한테 적합한가 보다라고 추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 별로 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기반의 추천을 할 때 부정적인 문맥으로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 선호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죠. 콘텐츠 기반에서는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사용자 선호도도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과거에 뭘 좋아했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알맞는 콘텐츠를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평점,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사용자가 평점으로 표시한 것들 평점이 있을 것이고, 암묵적 피드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하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암묵적 피드백, 사용자의 행동이겠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의 긍정적 행동만 포착되는 거죠. like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되는 거지, 안 누르는 경우에는 모르는 거니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뉴트럴한지 모르죠. 자, 텍스트로 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고 간단한 그냥 의견을 한 장에 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opinion mining이나 sentiment analysis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수집하려면. 그다음에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사례 또는 보기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최근접 이유법이나 로치오 분류 모델 같은 모델들을 사용해서 어떤 암묵적 피드백으로 어떤 사용자 남긴 텍스트나 이런 행적을 피드백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유사도 기반 검색이나 조용 함수를 적용할 때 여기다가 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지식 기반 추천 시스템하고도 비슷해지는 점이 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텐트 기반 추천 시스템은 어차피 사례 기반 추천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컨텐트 기반 시스템은 요즘에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다른 것과 한꺼번에 사용돼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복잡한 내용이 별로 이제 컨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학습에 의한 특징 선택 및 가중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특징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줘야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특징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만 벡터 공간에 이제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만약에 넣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과적합을 유발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특징 선택하는 과정에서 단어 제거는 아까 불영어 제거와 이런 건 어간 제거, 어간 추출 이거 달라요. 다르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거치는 거고, 가중화 방법 중에 하나는 TF-IDF 같은 방법들도 이제 가능한 거고, 이것들은 이제 어떤 비지도 학습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이런 복잡한 모델을 다루다 보면 키워드 수는 굉장히 많고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고 하다 보면 특징을 몇 개까지 골라야 할지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징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0개를 취했는데 300개를 취했다고 300개를 다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죠. 300개도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써야 되는데 적정 특징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실험은 여기 논문에 보면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 내지 300개 정도가 적절하다.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지도학습 방법으로서는 평점을 고려해서 이제 특징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점 패턴을 봐서 그 어떤 특징이 중요하다는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거고, 이제 비지도학습 방법은 평점 고려하지 않지만, 특징에 대한 종속 변수의 민감도를 측정해요, 보통. 보통은 종속 변수가 특징에 대해서 어떤 평점이 있으면 평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서 특징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지도학습 방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한 특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특징은 주로 어떤 평가 척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시간에 의사결정 추이를 배웠었으면 거기에 카트 알고리즘에서 지니 임퓨리티 인덱스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불순도 지수인데 지니즈 임퓨리티 인덱스라는 걸 배워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니 인덱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노드의 현재 클래스별로 어떤 비율이 나오고, 그죠? 비율이 나오고, 그 비율이 어떻게 쪼개졌을 때, 그랬을 때, 임퓨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준으로 따지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P1부터 PW, 특정 단어 W가 있는 문서들 중에서 이들 T개의 각 평점을 받은 문서들의 비율. 이게 뭐냐면, 평점의 개수가 T개예요. 그러니까 T개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스타 방식이면 5개. T는 5예요. T는 5.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T는 5가 되는 이런 방식에 있으면, 한 개 받은 게 몇 개고, 그 다음에 2개 받은 게 몇 개고, 5개 받은 게 몇 개인지 나오면 비율이 나오겠죠. 비율이 나오면 0.1, 0.5, 0.3, 0.1 이렇게 해서 전체 1이 되게 비율이 맞는 이 비율을 구하는 것이 P1부터 PW고, 그것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왜 제곱해서 더하냐면 이 합은 항상 1이니까. 합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0이 되게끔, 이게 합쳐서 0이 되지 않게끔 제곱해서 해요. 그래서 보면 지니 개수는 0부터 1-t분의 1까지 배치하게 돼요. 보면 랜덤하다면 이것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랜덤하다면 만약에 T개 평점을 받은 문서들이 다 똑같이 5스타 같은 경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제곱해서 다 더해서 빼면 결국 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합치면서 1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알 수 없는 경우에,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게 되면 이게 0이 돼버릴 거라고. 지금 5분의 1, 5분의 1 하면 어떻게 되죠? 25분의 1 곱하기 이거 5개가 모였으니까 5분의 1, 그죠? 그리고 이거 5개가 합쳐지죠. 그죠? 그럼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 빼기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최대값이 요 값이 나오고 최저값은 이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어의 예측 판별력을 보면 지니 인덱스가 작을수록 판별력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1 빼기 t분의 1일 때가 제일 맥시멈인데, 이렇게 되려면 이 평점의 가지수가 t인데, 지금 아까 5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5분의 1이 되는 경우라는 얘기인데, 5분의 1이 되는 경우는 각 평점 하나하나가 다 비율이 5분의 1씩 돼 있을 때예요. 그죠? 이건 랜덤하다는 뜻이에요. 다 랜덤해서 어떤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는
변별력이 없는 거지. 뭐 어디 뭐 했다고 특별히 잘 받거나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판별력이 없다. 따라서 지니 인덱스가 작을수록 영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특징이 있는 거다. 그 어떤 문서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어떤 문서에서는 점수가 낮게 받고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W가 있는 문서는 항상 J번째 평점을 받았다면, 그죠? J번째 평점을 항상 받았다면, 그죠? 그리고 PJ 이게 예를 들어 별 J가 한번 2라고 해요. 별 2개. 별 2개라고 생각해봐요. T는 5죠. 그럼 별 2개면 PW 2개는 항상 이건 1인 거죠. 그죠? 비율이 1인 거예요. 그죠? 문서가 W가 있을 때. 문서에 W라는 단어가 있다면 항상 별 2개를 받는다. 항상 진리다. 그러면 이 PJW는 1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0이 될 거고 이럴 때는 0이 된다 이거지 값이. 그래서 평점 예측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판별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설명했듯이 고루받았다면 랜덤하게 되니까 판별력이 없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측도로서 정보 이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정보 이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 엔트로피를 이해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엔트로피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 그 개념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웹을 찾아보면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출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우리가 생기는 놀라움의 크기 어떤 뭐 얻는 정보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의 평균치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설명해도 조금 약간 어렵죠. 자, 그래도 하여튼 보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그 확률 값들 그거 가지고 확률 곱하기 로그 값을 해서 전체 합을 마이너스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세한 의미는 설명을 않겠지만 이거 가지고 측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값은 0부터 로그 t까지의 값이에요. 아까 우리가 별점으로 생각한다면 별 5개까지라면 로그 5까지 있는 거죠. 로그 5까지. 미스는 여기에 로그의 미스는 2를 쓰이는 것도 일반적인데 미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절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크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작을수록 판별력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지니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결과도 뭘 써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지니 쪽이 훨씬 다루기가 좋아요.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로그라든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통 둘 다 상관없지만 뭘 써도 지니 인덱스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정규화 편차라고 그래서 단어 W의 정규화 편차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어떤 단어가 있다면 단어가 있는 문서들의 평균 평점, 단어가 없는 문서들의 평균 평점을 구해서 차이의 절대값을 문서 전체에 대한 평점의 평균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수록 뭐냐면 당연히 그러겠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편차가 차이가 커야 변별력이 있는 거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다면 평점이 비슷하다면 무슨 변별력이 있겠어요. 판별력이. 그러니까 클수록 좋은 거고요. 평점이 숫자 데이터로 취급될 때 적절하고 평점이 세분화될수록 적절하겠죠. 왜? 숫자 간의 값도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평균 값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종속 변수가 범지형인 경우에 평점이 범지형인 경우에 더 좋다. 그런 경우에는 Fisher Disignant Index라는 방법이 더 좋다. 우리는 숫자로 냈을 때 그때는 이 방법이 정규화 편차가 낮고 이렇게 컨텐트 기반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본 구성 요소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징 추출은 어떻게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 나눴고 특징 표상으로서 우리가 특징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정제 과정들을 보았고 특징 표상 중에 가장 오래됐지만 아주 지금도 사용되는 유명한 TF-IDF에 대해서 보았고 특징 선택 및 가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서 특징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니 지수, 그리고 정보 이득, 엔트로피를 위한 정보 이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